제 사상을 엎었습니다. 20년 만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도 많은 분들의 가슴속 깊은 곳을 건드릴 겁니다.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참고 또 참았던 한 여자가 마침내 제 사상을 엎어버리고 집을 박차고 나간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20년이면 강산도 2번 변한다고요. 하지만 제 시계는 20년 전 빨간 봉투를 들고 시댁 대문을 넘던 그날, 그 순간에 멈춰버렸습니다. 아니, 어쩌면 시계가 멈춘 게 아니라 제 인생 자체가 얼어붙어 버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숙입니다. 올해 50입니다. 20년 전 29의 나이에 시집을 왔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제 마음대로 숨 쉬어 본 적이 없습니다. 아침 6시면 눈을 떠야 했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시어머니가 밤중에 물 한 잔 달라고 부르시면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달려가야 했죠. 제일 견디기 힘들었던 건 제사였습니다. 1년에 12번. 매달 한 번씩 돌아오는 그 지독한 제삿날들. 시조부, 시조모, 시할아버지, 시할머니, 시아버지. 돌아가신 분들 모두를 위한 제사를 혼자서 준비해야 했습니다. 제사 사흘 전부터는 시장을 보러 다니고 이틀 전부터는 나무를 다듬고 하루 전부터는 밤을 새워가며 전을 부쳤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말로 끊어졌을지도 모릅니다. 30 중반부터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았지만 병원 갈 시간조차 없었으니까요. 무릎도 시큰거렸습니다. 부엌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 제사 음식을 준비하다 보면 일어설 때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녹슨 문짝을 여는 것 같은 그 소리가 제 나이를 일깨워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성껏 차린 제사상 앞에서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대신 이런 말들만 쏟아내셨죠. 이게 뭐야, 간이 짜잖아. 너 미각이 이상한 거 아니야? 생선 머리가 왼쪽으로 가야 하는데 오른쪽으로 갔네. 이것도 모르고 20년을 살았어? 전이 너무 두꺼워. 조상님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 한 번은 제사 준비를 하다가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칼질을 하다가 실수로 검지 손가락을 깊게 베어서 피가 철철 흘렀죠. 그런데도 지혈하고 밴드 붙이고 다시 칼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피 묻은 음식은 부정 탄다며 전부 다시 만들라고 하셨거든요. 그날 새벽 4시까지 부엌에서 혼자 울면서 전을 다시 부쳤습니다. 남편은 어땠냐고요? 남편 영호는 그저 거실 소파에 누워 TV만 봤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땀범벅이 되어 있을 때 남편은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낄낄거렸습니다. 제가 무거운 제사 음식을 나르다가 비틀거릴 때 남편은 치킨을 시켜 먹으며 맥주를 마셨습니다. 당신 좀 도와줄래? 힘들어 죽겠어. 제가 용기를 내어 부탁하면 남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엄마 원래 저러잖아. 당신이 좀 이해해. 노인네가 그러시는데 뭘 그렇게 따지고 들어. 다른 집 며느리들도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아프다는 말조차 사치였습니다. 힘들다는 표현조차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참아야 했습니다. 며느리니까, 여자니까, 시집 온 사람이니까. 그렇게 20년을 살았습니다. 아니, 산 게 아니라 버텼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움직이는 인형처럼 시댁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말하고 웃고 우는 척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왔습니다. 제 안에 쌓이고 쌓였던 모든 것들이 폭발하게 만든 바로 그날이요. 그날은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고등어를 굽고 시금치나물을 무치고 있었죠.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요즘 세상의 낯선 번호는 대부분 스팸 전화니까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왠지 모를 불길함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환자분이 급성 뇌졸중으로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지금 상태가 좋지 않으니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엄마, 제 엄마. 홀로 고향에서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시던 우리 엄마가 쓰러지셨다니. 엄마는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고 오빠는 외국에 나가 있어서 연락도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에게는 제가 전부인 겁니다. 그런데 저는 시댁일에 치여 엄마를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뵙고 있었습니다. 명절에도 시댁에 가야 했고 주말에도 시댁 행사가 있으면 친정은 갈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힘들다 보고 싶다 하시면 저는 곧 갈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조금이 영원히 될 수도 있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세면도구를 가방에 넣고 지갑을 챙기고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시던 시어머니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어딜 가는데 그렇게 부산을 떠는 거야? 시어머니, 친정 엄마가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가봐야 해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잠깐. 내일 모레가 무슨 날인지 알고 있어? 네. 내 시조부 제사잖아. 제사가 코앞인데 어딜 간다는 거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제 친정 엄마가 생사의 갈림길에 서 계신데 제사 이야기를 하시다니. 시어머니, 엄마가 정말 위급하대요. 제사는 제가 돌아와서 하든지 아니면 이번에는 남편이. 무슨 소리야? 제사는 며느리가 지내는 거야. 남자가 제사 음식을 만들어? 그게 말이 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 도리가 먼저야. 내 시조부님은 이 집안의 큰 어른이셨어. 그분 제사를 소홀히 하면 조상님들이 노하신다고. 친정 엄마는 병원에 계시면 의사 선생님들이 알아서 하겠지. 넌 여기서 내가 할 일을 해.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이야. 제사 음식 다 준비해 놓고 가. 최소한 전이라도 다 부쳐놓고 가란 말이야. 그게 이 집 며느리의 도리지. 그 순간 저는 제 안에서 무언가가 쩍 하고 갈라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치 얼음판 위를 걷다가 발을 잘못 디뎠을 때 얼음이 금이 가면서 내는 그 날카로운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새도록 전을 부쳤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서 부침개 반죽에 섞였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휴대전화로는 계속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 빨리 오라고. 하지만 저는 갈 수 없었습니다. 전을 다 부칠 때까지는. 새벽 4시가 되어서야 마지막 전을 접시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친정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병원 로비에 도착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저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그분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이미 제가 오기 1시간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가하시며 제 이름을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세상이 온통 새까맣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동안 시댁 종노릇 하느라 엄마 얼굴 한 번 제대로 못 보여드린 불효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엄마의 마지막 순간에도 저는 시댁 제사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장례 준비를 하는 내내 저는 멍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을 맞이하면서도 저는 계속 엄마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병상에 혼자 누워 계셨을 엄마. 딸을 부르셨을 엄마. 하지만 딸은 오지 않았고 엄마는 혼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일은 그 다음 날 일어났습니다. 장례 이틀째 되는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삿날에 초상 치르는 거 아니야. 집안에 부정 탄다. 거기서 3일장 다 치르지 말고 어서 집에 와. 제사 끝나고 나서 다시 가든지 해. 저는 그 전화를 받고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답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해서 어머니 화내시니까 어서 와. 제사라도 같이 지내고 다시 내려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그냥 제사 음식 만드는 기계였고 청소하는 로봇이었고 말 잘 듣는 하녀였던 것입니다. 엄마를 하얗게 태운 죄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을 봐야겠다고. 엄마의 3일장을 치르는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시댁으로부터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문자 한 통 없었고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꽃 한 송이, 부의금 한 푼도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시댁을 위해 헌신했던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 장례식인데도 말입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엄마가 운영하시던 동네 슈퍼 단골 손님들, 오래된 친구분들, 친척들. 모두들 숙이 엄마 참 좋은 분이셨는데 혼자서도 꿋꿋하게 잘 사셨는데 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분들 중 한 분이 제게 물으셨습니다. 수가, 시댁에서는 아무도 안 오셨어? 네. 바쁘신가 봐요. 저는 겨우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아니, 창피함을 넘어서 비참했습니다. 엄마의 오랜 친구분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숙이 엄마가 늘 걱정하셨어. 내가 시댁에서 고생한다고. 명절 때도 못 오고 생신 때도 못 온다고. 그래도 내가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힘들어하는 걸. 하지만 엄마는 한 번도 시댁 나와라, 이혼해라 같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좀만 더 참아라, 세월이 약이다 하시며 저를 다독이셨습니다. 그런 엄마에게 저는 무엇을 해드렸습니까? 1년에 한두 번 얼굴 보여드리는 게 전부였습니다. 전화도 시댁 눈치 보느라 길게 못했습니다. 용돈도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정에 돈 보내지 마. 시댁 살림에 보태야지라고 했거든요.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저는 엄마에게 사과했습니다. 혼자 빈소를 지키는 밤마다 엄마 영정 앞에 앉아서 미안해요, 엄마. 불효자 딸이라서 미안해요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엄마를 화장터로 모시는 길에 딸 지민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23,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민이는 장례식 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외할머니를 많이 따랐던 아이였습니다. 엄마, 외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셨어? 지민이의 질문에 저는 울먹였습니다. 외할머니가 내 이름을 부르셨대. 지민이 엄마 수가하시면서. 엄마가 곁에 없었는데도. 응. 엄마, 이건 아니잖아. 엄마가 왜 외할머니 마지막도 못 지켜? 그 제사가 그렇게 중요해? 할머니가 외할머니보다 중요해? 지민이는 처음으로 제게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 화는 저를 향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시댁을 향한 거였습니다. 엄마, 나 어렸을 때부터 봤어. 엄마가 명절 때마다 부엌에서 울고 제사 때마다 잠도 못 자고 할머니한테 혼나고 아빠는 거실에서 TV만 보고 나는 그게 정상인 줄 알았어. 근데 아니었어.
친구들 집에 가보니까 다들 명절에 같이 음식 만들고 아빠들도 설거지하고 할머니들도 며느리한테 고맙다고 하더라. 지민이의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못했습니다. 그게 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엄마, 나는 엄마처럼 안 살 거야. 절대로. 그리고 엄마도 이제 그만 사셨으면 좋겠어. 23딸이 50살 엄마에게 해준 그 말이 그날 밤 내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를 고향 선산에 모시고 멍한 상태로 집에 돌아온 건 장례 나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코를 찌르는 냄새가 확 퍼졌습니다. 술 냄새, 기름 냄새, 상한 음식 냄새가 뒤섞인 그 고약한 냄새. 집안은 완전히 쓰레기장이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소주병들이 나뒹굴고 치킨 박스가 쌓여 있었습니다. 부엌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음식물 찌꺼기가 그대로 있어서 파리가 날아다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 안 나왔습니다. 제가 엄마 장례를 치르는 동안 이 집에서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제사 후 친척들이 모여서 술을 마시고 고기를 구워 먹었나 봅니다. 하지만 뒷정리는 단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녀왔어? 거실 소파에 누워있던 남편이 그제야 고개를 돌렸습니다. TV에서는 주말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뭐긴 뭐야? 제사 지냈잖아. 친척들이랑 회포 풀었지. 설거지는? 청소는? 당신이 하려고 그냥 뒀지. 나는 설거지 할 줄 몰라. 당신이 워낙 꼼꼼하게 해서 내가 하면 또 잔소리할 거 아니야.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50살 넘은 남자가 설거지를 할 줄 모른다고. 20년 동안 제가 다 해줬기 때문에 할 줄 모른다고. 영호 씨, 나 지금 엄마 장례 치르고 온 거 알죠? 엄마 돌아가신 거 알죠? 알지. 그래서 제사 때 조상님들한테 장모님 명복도 빌어드렸어. 어머니가 그러는데 인연이 있으면 저승에서 만난다고 하시던데. 저는 그 말을 듣고 현기증이 났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걸까? 제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위로는커녕 제사 이야기나 하고 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방문이 열렸습니다. 왔어? 장례는 잘 치렀어? 네. 그래. 이제 좀 쉬어야겠네. 근데 말이야, 며칠 집을 비웠으니까 집안 정리부터 해야 할 것 같은데. 저녁은 뭐 해줄 거야? 며칠째 라면이랑 배달 음식만 먹어서 속이 안 좋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저녁 메뉴를 물으신다고요? 시어머니, 저 지금 좀... 뭐가? 장례 치르느라 힘들었어? 그래, 힘들었겠지. 근데 사는 사람은 계속 살아야 하잖아. 밥은 먹어야 하고, 부엌 정리하고 설거지부터 해. 그 다음에 저녁 준비하면 돼. 아, 참. 친정일로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졌으니까 이번 주말에는 보양식이라도 해줘. 삼계탕이나 갈비찜 같은 거.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제게 작은 수첩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번 주 식단표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월요일 된장찌개, 화요일 불고기, 수요일 생선구이. 마지막 페이지에는 숙이 친정 초상으로 인한 위로 보양식 삼계탕 또는 갈비찜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저는 정말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이 없는 기계였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든 제가 아프든 제가 힘들든 상관없이 그저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는 기계. 저는 수첩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못하겠어요. 뭐? 못하겠다고요. 지금 제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설거지를 하라고요? 보양식을 하라고요? 도대체 저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집 며느리로 보지. 그게 내 역할이잖아. 슬픈 건 나도 알아. 근데 그렇다고 집안일을 팽개쳐?
그건 아니지. 20년 동안 제가 뭘 했는데요. 제사 12번씩 혼자 차리고 하루도 쉬지 않고 밥하고 청소하고. 그런데 제 엄마 장례 때 한 번도 위로 안 하시고 제사나 신경 쓰라고 하시고.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를 지른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 낮춰. 내가 지금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말하는 거예요. 저도 사람이에요. 감정이 있다고요. 남편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제 팔을 잡았습니다. 당신 미쳤어? 어머니한테 왜 이래?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야. 20년 동안 당신은 뭐 했어? 어머니 편만 들고 나한테는 참으라고만 하고. 내 엄마가 돌아가실 때도 당신은 거실에서 TV나 봤잖아.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시댁 식구들과 크게 싸웠습니다. 아니, 싸움이라기보다는 제가 일방적으로 쏟아낸 20년치 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딸 지민이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지민이는 제 옆에 조용히 앉아서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 엄마 인생 찾아. 내가 도와줄게. 그 말이 마중물이 되어 저는 지민이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민이는 저를 집 근처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엄마 장례 이후 처음으로 집 밖 공기를 마셨습니다. 카페 창문 너머로 보이는 햇살이 너무 밝아서 눈이 부셨습니다. 엄마, 커피 마셔. 진정하고. 지민이가 따뜻한 카페라떼를 제 앞에 놓았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컵을 감싸 쥐었습니다.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온기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나 사실 준비한 게 있어. 응? 무슨 준비? 지민이는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투명 파일 안에는 서류들이 빼곡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엄마가 지난 20년 동안 시댁에 쏟아부은 것들에 대한 기록이야. 저는 파일을 펼쳐보았습니다. 첫 장은 가계부였습니다. 제가 시댁에 들어온 이후로 지출한 모든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사 비용, 시어머니 용돈, 시댁 경조사비, 집수리 비용. 금액을 합쳐보니 어마어마했습니다. 지민아, 이걸 내가 언제? 엄마가 몰래 적어둔 가계부 노트 있잖아. 그거 사진 찍어놨어. 그리고 최근 3년치는 내가 엄마 통장 거래 내역 보고 직접 정리했어. 다음 장에는 제가 시댁에서 한 일들의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사 준비연 12회, 명절 음식 준비연 4회, 매일 세끼 식사 준비, 청소, 빨래, 시어머니 병원 동행. 이 모든 일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지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지민아, 엄마, 나 법대 다니잖아. 교수님한테 물어봤어. 이런 경우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대. 며느리가 시댁을 위해 제공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야. 저는 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치마폭에 매달리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엄마를 지키려고 법까지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민이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녹음 파일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엄마한테 한 말들 녹음한 거야. 내가 몰래 녹음기 틀어뒀어. 종처럼 부린다. 돈도 안 드는 게 뭐가 좋냐. 친정 식구들 얼씬도 못하게 해라. 이런 말들 전부 다 녹음되어 있어. 지민아, 이건 불법 아니니? 엄마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학대나 폭언을 입증하기 위한 녹음은 증거로 인정돼. 교수님이 그러셨어. 특히 이혼 재판이나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중요한 증거가 된대.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딸이 이렇게까지 준비하고 있었다니. 그동안 지민이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엄마가 구박당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분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지민이가 꺼낸 건 은행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이게 뭐니? 엄마 명의로 된 대출 내역이야. 근데 엄마, 이 대출 받은 거 기억나?
저는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3년 전에 제 명의로 2천만 원짜리 대출이 실행되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출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니? 할머니가 엄마 도장이랑 신분증 복사본 가지고 몰래 대출 받으신 거야. 나 은행 다니는 친구한테 부탁해서 알아냈어. 이건 명예도용이야, 엄마.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명의를 도용했다니. 그럼 그 돈은 어디에 쓰신 걸까요? 아마 작은아버지 사업 자금으로 쓰신 것 같아. 작은아버지 치킨집 차릴 때 할머니가 돈 빌려주셨잖아. 그게 엄마 명의로 받은 대출이었던 거야. 그럼 그 대출금은 지금 매달 엄마 통장에서 자동이체되고 있어. 엄마가 갚고 있는 거야, 본인도 모르게. 저는 어지러웠습니다. 20년 동안 종처럼 일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제 명의를 도용해서 대출까지 받아 쓰셨다니. 엄마, 이제 결정해야 해. 이대로 계속 살 거야, 아니면 나올 거야? 지민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나온다는 게 이혼을 말하는 거니? 응. 그리고 할머니하고도 완전히 절연하는 거야. 법적으로 가능해. 파양 선언이라고 하는데 며느리가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법적으로 끊는 거야. 물론 아빠하고 이혼하면 자동으로 시댁하고는 남남이 되긴 하지만. 지민아, 그렇게 되면 너는? 나는 엄마 편이야. 무조건. 나는 엄마하고 살 거야. 아빠는? 글쎄, 아빠가 정신 차리면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로는 나도 아빠 안 볼래.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서 힘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외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말씀하셨어. 내 엄마 좀 구해줘라. 내 엄마는 착해서 자기 인생을 못 사는 것 같다고. 나 그 약속 지킬 거야. 엄마를 구해낼 거야. 저는 그날 카페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감사함과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이렇게 든든한 딸을 둔 것도 감사했고 이런 상황까지 만든 제 자신이 미안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되니? 일단은 마지막 제사 한 번만 더 해. 한 달 뒤에 할아버지 기일이잖아. 그때 친척들 다 모이면 그때 모든 걸 끝내는 거야.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끝내야 나중에 할머니가 뒤에서 엄마 욕하거나 소문내는 걸 막을 수 있어. 그럼 그 한 달 동안은 참아. 마지막이야. 그 한 달만 참으면 엄마는 자유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을 참았는데 한 달쯤이야.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저는 평소보다 더 조용히, 더 순종적으로 지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다 했고 남편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다며 흡족해 하셨습니다. 역시 사람은 한 번 혼쭐이 나야 정신을 차리나 봐. 내가 이렇게 얌전할 수도 있었구나. 시어머니의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참았습니다. 이제 며칠만 참으면 되니까요. 시아버님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시아버님은 15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시어머니는 그 제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남편의 말에 따르면 시아버님은 이 동네에서 꽤 알려진 분이셨고 친척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번 제사는 제대로 준비해야 해. 친척들이 많이 올 거야. 큰 집, 작은 집, 고모네, 외가 쪽까지. 최소 30명은 올 거라고. 시어머니가 며칠 전부터 저를 불러 당부하셨습니다. 음식 푸짐하게 준비해. 제사상도 크게 차리고. 제사밥도 넉넉하게 해야 해. 우리 집안이 쪼잔하다는 소리 들으면 안 돼. 네, 시어머니. 저는 고분고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제사 준비를 했습니다. 아니, 준비하는 척 했습니다. 시장을 보러 갈 때도 음식 재료를 다듬을 때도 저는 마음속으로 카운트다운을 했습니다. 이제 3일 남았다. 이제 2일 남았다. 이제 내일이다.
제사 전날 밤 저는 밤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평소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전을 부치면서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무를 묻히면서도 한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새벽 4시쯤 지민이가 부엌으로 내려왔습니다. 엄마 앉아? 응, 거의 다 됐어. 엄마 준비됐어? 마음. 응.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지민이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엄마, 오늘 끝이야. 새로운 시작이야. 나 믿고 따라와. 고마워, 지민아. 제사 당일 아침 친척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버지네, 작은아버지네, 고모네. 평소에는 보기 힘든 얼굴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신이 나서 친척들을 맞이하셨습니다. 어머, 형님. 오셨어요? 멀었는데 고생하셨네요. 작은아씨, 애들은 다 컸어? 어머나 장학금 받았다며? 우리 며느리가 해준 밥 많이 먹어. 시어머니는 친척들에게 저를 소개했습니다. 우리 며느리야. 20년 됐는데 이제야 정신을 좀 차렸어. 전에는 좀 버릇이 없었는데 요즘은 아주 딱 좋아. 친척들은 저를 훑어보듯 쳐다봤습니다. 누군가는 고생 많으시겠네요 하고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동정도 없었고 진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인사말일 뿐이었습니다. 오후 6시쯤 친척들이 다 모였습니다. 거실과 안방, 작은 방까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30명이 훌쩍 넘는 것 같았습니다. 자, 이제 제사 지내자. 시어머니의 말에 남자들이 제사상 앞으로 모였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마지막 음식들을 날랐습니다. 탕국, 생선구이, 나물, 전. 20년 동안 수없이 준비했던 그 음식들. 제사상이 완성되었습니다. 시아버지 위패 앞에 차려진 그 상을 보면서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며느리, 뭐해? 어서 와서 절 준비해.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엌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민이가 제 옆에 섰습니다. 엄마, 이제 나가자. 응. 저는 지민이와 함께 거실로 나갔습니다. 모든 친척들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좀 미련해도 내 말 한마디면 껌뻑 죽지. 20년 길들인 보람이 있어. 여러분, 제사 지내고 맛있는 것 많이 드세요. 우리 며느리 손맛 좋거든.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제사상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남편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왜 그래? 빨리 와서 절해. 하지만 저는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사상 앞에 섰습니다. 시아버지 위패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시아버지, 죄송하지만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사상 끝을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쌓였던 모든 분노와 원망과 슬픔을 담아서 저는 제사상을 힘껏 밀어버렸습니다. 쾅! 엄청난 소리와 함께 제사상이 뒤집어졌습니다. 탕국 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생선구이 접시가 깨지면서 파편이 굴러다녔습니다. 나물이 거실 바닥에 쏟아졌고 전들이 뒤섞였습니다. 시아버지 위패도 넘어졌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시어머니가 입을 떡 벌리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른 친척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구는 일어섰고 누구는 그대로 앉아서 멍하니 쏟아진 음식들을 바라봤습니다. 정수가, 너 미쳤어. 남편이 제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게 무슨 망측한 짓이냐? 조상님 제사상을 업다니.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지민이가 시어머니 앞을 막아섰습니다. 할머니, 물러서세요. 내가 감히. 물러서시라고요. 지민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자딸의 차가운 눈빛에 주춤하며 물러섰습니다. 저는 쏟아진 음식들 사이에 서서 거실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고모부, 사촌들. 모두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이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1년에 12번, 240번의 제사를 혼자서 준비했어요. 한 번도 고맙다는 말 못 들었습니다. 대신 간이 짜다, 생선 방향이 틀렸다, 전이 두껍다 그런 소리만 들었죠. 정수가, 너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잘랐습니다. 제 친정 엄마가 쓰러지셨을 때 시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제사가 더 중요하니까 제사 음식 다 해놓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 임종도 못 지켰어요. 엄마는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돌아가셨는데 저는 여기서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장례를 치르고 돌아왔을 때 이 집은 어땠는지 아세요? 쓰레기장이었습니다. 제사 지낸 뒤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시어머니는 보양식 해달라고 하셨죠. 제 엄마가 돌아가셨는데도요. 그건 시어머니가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건 제사가 아닙니다. 이건 제 20년 인생의 장례식입니다. 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집안 사람들은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냥 밥하고 청소하는 기계로 봤죠. 아프다는 말도 못하게 하고 힘들다는 말도 못하게 하고 그저 참으라고만 했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바닥에 널브러진 음식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음식들 제가 사흘 밤낮으로 준비한 겁니다. 허리 아픈 것도 참고 무릎 아픈 것도 참고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 왜 만들었을까요? 돌아가신 시아버지를 위해서? 아니요. 그냥 시어머니 눈치 보이니까. 친척들 앞에서 망신당할까봐. 너 이러다 후회한다. 시어머니가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후회는 제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하실 겁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이 증인입니다. 저 정숙이는 오늘부로 이 집과 완전히 인연을 끊겠습니다. 며느리도 아니고 부인도 아닙니다. 20년 노예 생활 오늘로 끝입니다. 거실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는 어머나 하고 입을 막았고 누군가는 저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하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20년 동안 가슴속에 꾹꾹 눌러 담아뒀던 말들을 드디어 다 쏟아낸 것 같았습니다. 너 정말 미쳤구나. 남편이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신당하잖아. 친척들 다 모인 자리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망신? 망신은 무슨. 진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은 20년 동안 뭘 했어요? 저 혼자 죽어라 일할 때 당신은 소파에 누워서 TV나 봤잖아요. 제 엄마 돌아가실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당신이 지금 저한테 망신이 어쩌고 할 자격 있어요?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할 말이 없었는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큰아버지가 나섰습니다. 정숙이 마음은 이해한다만 이건 아니지 않나. 제사는 조상을 모시는 거야. 집안 어른한테 섭섭한 게 있어도 조상님까지 모독하면 안 되지. 큰아버지. 저는 큰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큰아버지는 이 제사 몇 번이나 오셨어요?
1년에 한 번, 두 번, 그럼 지난 20년 동안 많아야 40번 오셨겠네요. 저는 240번 준비했는데요. 근데 큰아버지는 단 한 번도 제게 수고했다는 말 안 하셨죠. 오히려 음식이 좀 부실한 거 아니냐고 하셨잖아요. 큰아버지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위선적인 가족놀이 하지 않겠습니다. 조상을 모신다는 명목으로 며느리를 착취하는 이 집안의 관습, 저는 거부합니다. 제 말이 끝나자 거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음식들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쏟아진 음식을 밟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보시면 알아요. 저는 서류 뭉치를 시어머니와 남편 앞에 내던졌습니다.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20년치 가계부입니다. 제가 이 집안을 위해 쓴 돈과 노동력을 전부 정리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총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3억 2천만 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제사 비용, 명절 비용, 시어머니 용돈, 집수리 비용, 각종 경조사비. 제가 지난 20년 동안 이 집안을 위해 쓴 돈을 합치면 3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을 보세요. 남편이 두 번째 장을 넘겼습니다. 제 노동력을 최저시급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5억 8천만 원. 하루 12시간씩 일한 걸로 계산했어요. 실제로는 더 많이 일했지만요. 이게 말이 돼? 남편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요? 그럼 계산해 볼까요? 하루 세 끼 식사 준비, 청소, 빨래, 설거지, 시어머니 수발, 제사 준비. 이게 하루에 몇 시간이에요? 최소 12시간이죠. 일주일이면 84시간. 한 달이면 336시간. 1년이면 4,000시간이 넘어요. 20년이면?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계산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서류에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친척들이 서류를 넘겨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어머나 하고 탄식했고 누군가는 이 정도였어? 하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 명의로 몰래 받으신 대출 내역입니다. 3년 전에 2천만 원, 그 다음 해에 1,500만 원. 총 3,500만 원을 제 명의로 대출받으셨죠. 제 도장과 신분증 복사본을 무단으로 사용하신 겁니다. 그건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명예도용입니다. 형법상 사문서 위조 사기죄에 해당해요. 원하시면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정수가, 내가 감히.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려다가 주변 친척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식구끼리 그게 무슨 고소야? 내가 잘 살라고 한 거지. 작은 아들 사업 도와주려고. 제 허락도 없이요? 제 명의를 도용해서요? 그리고 그 대출금 갚는 것도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거 아세요? 시어머니는 할 말이 없었는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장. 제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게 하신 말씀들을 녹음한 겁니다. 종처럼 부린다. 친정에는 얼씬도 하지 마라. 시집 온 년이 주제를 알아야지. 이런 말씀들 다 녹음되어 있어요. 전부 120개 파일입니다. 거실에 있던 친척들이 술렁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을 잃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건 불법 아니냐?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가정 내 학대와 폭언을 입증하기 위한 녹음은 증거로 인정됩니다. 변호사한테 확인했어요. 지민이가 옆에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합의서입니다. 그리고 이건 파양 선언서예요.
파양? 남편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법적으로 끊는 겁니다. 물론 당신하고 이혼하면 자동으로 시댁하고는 남남이 되지만 저는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요. 앞으로 시어머니와는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이혼 합의서를 남편에게 내밀었습니다. 여기 사인하세요. 위자료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지난 20년 동안 제가 이 집안에 쏟아부은 돈과 노동력에 대한 보상으로 재산 분할을 요구합니다. 이 집 지분의 절반과 예금의 절반. 법적으로 제 권리예요. 미친. 이게 무슨. 남편이 서류를 집어 던지려 했지만 큰아버지가 말렸습니다. 잠깐. 형수, 이건 좀 심각한데. 변호사랑 상담 좀 해봐야 할 것 같아. 큰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른 친척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집구석에는 제 이름으로 된 거 하나도 남기지 않을 겁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제 인생 20년을 가져갔으니 저는 제가 쏟아부은 것의 절반이라도 가져갈 겁니다. 법대로요. 시어머니가 주저앉으며 가슴을 쳤습니다. 이런 폐륜이 어디 있어? 조상님께 제사 지내다가 이게 무슨 짓이야? 폐륜은 무슨 폐륜이에요? 저는 제 권리를 찾는 겁니다. 20년 동안 당한 걸 생각하면 이 정도는 양반이에요. 저는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기 제 변호사 연락처예요. 앞으로 모든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 하세요. 저는 더 이상 이 집 사람들하고 직접 대화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시아버지 위패를 향해 말했습니다. 시아버지, 죄송하지만 이게 마지막 인사입니다. 편히 쉬세요. 그리고 당신 집안 사람들이 며느리한테 어떻게 했는지 저승에서라도 아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짐은 다 싸놨습니다. 큰 캐리어 하나와 손가방 하나. 20년을 살았는데 가져갈 게 이것밖에 없다는 게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잠깐. 남편이 제 뒤를 쫓아왔습니다. 당신 진심이야? 정말 나갈 거야? 당연하죠. 정수가,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어머니가 좀 그러셔도 그래도 가족이잖아.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 20년이 지옥이었다는 걸 당신은 모르나 봐요. 저는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당신은 20년 동안 뭘 했어요? 저 혼자 고생할 때 당신은 방관했어요. 아니, 방관을 넘어서 시어머니 편만 들었죠. 엄마가 좀 그래도 참아라. 다른 집도 다 그래. 그런 말만 했잖아요. 그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머니 성격이 원래 그러시잖아. 어쩔 수 없다고요?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당신은 어른이잖아요. 남편이고 아빠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안 한 거예요. 편한 쪽을 선택한 거죠. 어머니 편을 들면 당신은 편하니까. 저만 참으면 집안이 평화로우니까. 당신. 제 엄마 돌아가실 때도 당신은 거실에서 TV 봤어요. 저 혼자 울면서 전 부칠 때 당신은 치킨 먹고 맥주 마셨죠. 그게 남편이 할 짓이에요? 남편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지민이가 다가왔습니다. 아빠. 지민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빠는 남편 자격도 없고 아빠 자격도 없어요. 지민아, 넌 아직 어려서 몰라. 어려서 모른다고요? 나 23이에요. 어른이고. 그리고 나는 다 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민이가 남편 앞으로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아빠는 엄마가 20년 동안 죽어갈 때 옆에서 구경만 했어요. 아니, 구경도 아니었어요. 아예 관심이 없었죠. 엄마가 아프다고 해도 참아했고 힘들다고 해도 다른 집도 그래 했어요. 그게 아빠였어요. 지민아, 나는 아빠 같은 남자랑 결혼 안 할 거예요. 절대로.
그리고 아빠 같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있으면 나는 그 사람한테 말할 거예요. 당신 그렇게 살면 나중에 후회한다고. 지민이의 말에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제 엄마는 내가 지킬 거예요. 아빠는 이제부터 할머니 수발 들면서 사세요. 20년 동안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라고요. 지민아, 아빠를 이렇게. 아빠 아니에요. 이제 아빠라고 부르지 않을 거예요. 아빠는 가족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빠는 엄마를 안 지켰잖아요. 그럼 아빠가 아니죠. 지민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제 옆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가자. 응. 저희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면 다시는 이 집 문턱 밟지 마. 후회해도 소용없어.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제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하실 거예요. 앞으로 누가 시어머니 수발 들어드릴 것 같아요? 며느리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시잖아요. 그리고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뒤에서 시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한 것 같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요. 남편은 끝까지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거실에 남아서 친척들의 눈치를 보고 있을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이었으니까요. 늘 다른 사람 눈치만 보고 정작 중요한 사람은 지키지 못하는.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시원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저녁이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이 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너무 괜찮아.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제 가슴을 짓누르던 그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디로 갈까? 외할머니 계신 데로 가자. 엄마 묘소에 가서 인사드리고 싶어. 응, 그러자. 저희는 차에 올랐습니다. 지민이가 운전을 하고 저는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20년을 살았던 그 빌라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안녕, 지옥 같던 나의 20년. 저는 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를 지나 충청도로 들어섰습니다. 엄마의 고향은 충청남도의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변했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사라지고 논밭이 나타났습니다. 가로등이 드문드문 서 있는 시골길을 지나 저희는 마을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지만 저는 먼저 엄마 묘소에 가고 싶었습니다. 지민이가 손전등을 켜고 앞장섰고 저는 그 뒤를 따라 산길을 올랐습니다. 엄마의 묘는 산 중턱에 있었습니다. 아직 잔디가 다 자라지 않은 새로 만들어진 봉분이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 다녀갔어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 해냈어요. 20년 만에 나왔어요. 이제 시댁이랑 남편이랑 다 정리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엄마가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엄마 살아계실 때 효도 못 해드렸어요. 맨날 시댁 일만 하느라 엄마는 뒷전이었죠. 정말 미안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후회와 안도가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엄마처럼 살게요. 당당하게 살게요. 엄마는 혼자서도 꿋꿋하게 사셨잖아요. 저도 그렇게 살게요. 옆에 앉아있던 지민이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외할머니, 저 지민이에요. 엄마, 제가 지킬게요. 외할머니는 편히 쉬세요. 저희는 그렇게 한참을 묘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쏟아질 듯 많았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 많은 별들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산을 내려와 엄마가 살던 집으로 갔습니다. 작은 슈퍼마켓 2층이 엄마의 집이었습니다. 열쇠는 이웃 아주머니가 보관하고 계셨는데 이웃 아주머니는 저희를 보자 반가워하셨습니다. 어머, 숙이 왔구나. 근데 지민이는? 할머니, 저예요. 어머나, 이렇게 컸네. 대학생이지? 네, 이제 4학년이에요. 저희는 집 열쇠를 받아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엄마 냄새가 났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시던 목련 향 방향제 냄새, 엄마가 쓰시던 핸드크림 냄새, 엄마가 입으시던 옷에서 나던 그 냄새. 엄마.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가 계시지 않은 엄마의 집. 이제는 영영 볼 수 없는 엄마. 그 생각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엄마, 울지 마. 외할머니는 엄마가 이제 자유롭게 사는 거 보시면서 기뻐하실 거야. 지민이가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시던 화분들이 창가에 놓여 있었고 엄마가 보시던 책들이 책장에 꽂혀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여기서 살까?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그래도 될까? 당연하지. 외할머니 집인데. 이제 엄마 집이기도 하고. 그럼 여기서 새로 시작해볼까? 응. 우리 여기서 새 인생 시작하자.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여니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시골 마을의 아침은 조용했습니다. 닭 우는 소리, 바람 소리, 새 지저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1층 슈퍼마켓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운영하시던 그곳이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물건들은 그대로였습니다. 라면, 과자, 음료수, 생필품들. 엄마, 우리 이거 다시 열까? 지민이가 내려와서 물었습니다. 슈퍼를? 응. 나 휴학하고 엄마 도울게. 법대는 나중에 다시 가도 되잖아. 안 돼. 넌 학교 다녀야지. 엄마, 나는 괜찮아. 오히려 이게 더 좋을 것 같아. 엄마랑 같이 뭔가 새로 시작하는 거. 저는 지민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이렇게 든든한 딸을 둔 게 감사했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해보자. 외할머니 슈퍼를 우리 손으로 다시 살려보는 거야. 좋아. 그날부터 저희는 슈퍼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지를 털고 바닥을 닦고 유통기한 지난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들이 도와주러 오셨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들러서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숙이 엄마 좋은 분이셨는데 참. 숙아, 너 이제 여기서 사는 거야? 잘 됐다. 내 엄마 혼자 계실 때 늘 내 걱정하셨는데. 힘든 일 있으면 말해.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도와줄게.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제 가슴을 녹였습니다. 20년 동안 시댁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슈퍼를 다시 열었습니다. 간판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고향 슈퍼라는 이름으로요. 엄마가 쓰시던 이름 그대로였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할머니들, 아이들, 젊은 부부들. 모두들 숙이 엄마 따로 왔다며 하면서 반겨주셨습니다. 어머, 수가 완전 엄마 닮았네. 착하게 생겼어. 지민이도 이렇게 컸어? 대학생이지? 공부 열심히 해라. 우리 동네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오니까 좋다. 자주 보자. 저는 하루하루가 새로웠습니다. 아침에 슈퍼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물건을 정리하고 저녁에 문을 닫는 그 단순한 일상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시댁에서는 몇 번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한테서도 시어머니한테서도.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모든 연락은 변호사를 통하기로 했으니까요.
변호사님이 말씀하시길 재산 분할과 이혼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댁에서 처음에는 버텼지만 제가 가진 증거들을 보고는 결국 협상에 응했다고 합니다. 정숙 씨 잘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당당하게 본인의 권리를 찾는 분들이 더 많아져야 해요. 변호사님의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 달 뒤 이혼이 정식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재산 분할도 제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돈으로 저는 엄마의 슈퍼를 더 크게 리모델링했습니다. 그리고 2층 집도 깔끔하게 수리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진짜 새 출발이다. 지민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엄마 묘소에 갔습니다. 혼자서요. 달빛이 밝은 밤이었습니다. 엄마, 저 잘하고 있죠? 드디어 제 인생을 시작했어요. 20년 늦었지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엄마,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게요. 눈치 보지 않고 참지 않고 당당하게요. 저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노예처럼 살았던 그 지옥 같은 문, 저 제 손으로 닫았어요. 이제는 다시는 그 문을 열지 않을 거예요. 달빛 아래 서 있는 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 그림자를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다. 그리고 저는 새로운 내일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5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제 인생을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20년을 참고 살았던 한 여자가 마침내 자유를 찾은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공감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혹은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누구도 당신의 인생을 빼앗을 권리가 없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